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상대편 사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연매출 80억 규모의 물류 회사와의 계약이었어요. 제 회사는 이제 직원 120명에 연매출 15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10년 전 아무것도 없이 거리에 내던져졌던 제가 말이에요.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는데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웨이터들이 누군가를 말리는 듯 했어요.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10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요. 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때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등이 굽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70kg은 넘었던 몸무게가 50kg도 안 돼 보였어요. 옷은 헐렁했고 신발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그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어요.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죠.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 아래 그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지영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1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죠. 나야 민수야. 날 좀 도와줘. 옆에 앉아있던 이사님이 일어서려 했지만 제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계약서를 서류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12cm 힐을 신은 제가 그와 눈높이가 비슷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올려다봐야 했던 그 사람인데 말이죠.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영아, 나야. 내 남편이었던 민수 말이야.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웨이터들이 막아섰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강남대로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고 고급 차들이 줄지어 지나갔죠. 운전기사님이 벤츠 S클래스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레스토랑 밖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추운데도 얇은 잠바 하나만 걸치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기사님이 시동을 걸자 따뜻한 열기가 차 안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저렇게 걸어갔었거든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저는 27살이었고 민수와 결혼한 지 2년째였어요. 우리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죠. 월세 50만 원짜리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월급 180만 원을 받았죠. 민수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월급 320만 원이었어요. 둘이 합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었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주말이면 한강공원에 나가 치킨 하나 사서 나눠 먹곤 했죠. 민수는 항상 닭다리를 저한테 양보했습니다. 자기는 날개를 먹으면서 말이에요. 우리 지영이는 닭다리가 제일 맛있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곤 했어요. 단칸방에서 TV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이었죠. 여름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고 겨울엔 내복을 두껍게 입었습니다. 저는 그때 꿈이 있었어요.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었죠. 케이크도 만들고 따뜻한 커피도 팔고 싶었습니다. 민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적극 찬성했어요. 좋아, 우리 같이 모아보자. 몇 년만 악착같이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빼고 200만 원씩 저축했어요.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옷도 사지 않았죠. 명절에 받은 용돈도 모두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모았어요. 통장에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카페 창업 자금으로는 부족했지만 시작할 수는 있는 돈이었어요. 민수는 저보다 더 기뻐했죠.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내 카페를 열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지영아. 그 무렵 민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비로 2천만 원이 필요했죠.
민수는 고민도 하지 않고 우리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야. 카페는 나중에 또 모으면 돼.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아버지는 제게도 아버지셨으니까요.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행히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를 쓰기 힘들어 하셨죠. 요양병원에 모셔야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었어요. 민수 형님이 계셨지만 형님은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비는 우리가 부담하게 됐어요. 통장에서 매달 150만 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좀 늦어질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도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식이 들렸죠. 5억 원짜리 계약이었고 민수가 영업 책임자였습니다. 성공하면 인센티브로 2천만 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영아, 이번에 인센티브 받으면 내 카페 바로 시작하자. 민수는 신이 나서 말했죠. 저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늦게 퇴근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3개월 후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민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전에는 밤 10시면 들어왔는데 이제는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죠. 술 냄새를 풍기고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회식이었어? 제가 물으면 그는 피곤한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화도 줄었죠. 예전엔 회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는데 이젠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지영아, 미안해. 프로젝트가 엉망이 됐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잘 되고 있다며?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다른 업체로 가겠대. 회사에서는 민수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5억 원짜리 계약이 날아갔으니까요. 인센티브는커녕 징계를 받게 됐죠. 민수는 한 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오면 술만 마셨죠. 말수가 더 줄었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향수 냄새가 났죠. 여자 향수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디 갔다 와?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향수 냄새 나는데? 제가 다그치자 민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 회식 자리에 여자 직원들도 있었어.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며칠 후 민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샤워 중이었어요. 무심코 핸드폰을 봤는데 메시지 미리 보기가 보였죠.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기다릴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지? 저는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화면을 열자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나눈 대화였어요.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오빠 보고 싶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죠? 스크롤을 더 올려봤습니다. 3개월 전부터 대화가 시작돼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바로 그 시기였죠.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떤 여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죠.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걸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3개월 동안 바람을 피웠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프로젝트 한다고 늦게 들어온 게 이 여자 만나러 간 거였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정말 미안해. 한순간 정신이 나갔어. 그는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그 여자가 누군데?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사 거래처 직원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그래서 계약이 날아간 거야?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소리쳤죠.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무릎 꿇고 빌었죠.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랑 완전히 끝냈어.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3년을 연애하고 2년을 결혼 생활을 했죠.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믿을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죠. 고마워, 지영아. 정말 잘할게. 한 달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일찍 퇴근했고 주말에는 제 곁을 지켰어요. 저도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 회사 그만뒀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프로젝트 실패 이후로 회사에서 날 다르게 대해. 승진도 물 건너갔고. 그리고는 말했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무슨 사업? 제가 물었어요. 동창 친구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하더라. 요즘 인테리어 경기가 좋대. 민수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돈은? 제가 또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출자금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해. 우리 통장에 있는 돈 쓰면 돼.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이면 우리한테 남은 전부였어요. 시아버지 병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남은 전부였죠. 그건 내 카페 자금인데.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미안해. 근데 이 사업 성공하면 1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어. 그럼 내 카페도 훨씬 크게 차릴 수 있잖아. 그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이미 한 번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알았어. 근데 정말 잘 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책임질게. 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 통장에서 사라졌어요. 민수는 동창 친구 재호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민재인테리어였어요. 민수와 재호의 이름을 딴 거였죠. 사무실은 강서구의 작은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일이 없었어요. 영업을 다녀도 계약이 잘 안 됐죠. 민수는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곧 일이 들어올 거야. 2달째 되던 날 드디어 첫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인테리어 공사였어요. 금액은 1,500만 원이었죠. 민수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공사는 한 달이 걸렸어요. 민수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도 힘이 났습니다. 역시 내 남편이야. 공사가 끝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니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순이익이 300만 원이었죠. 둘이서 나누니 15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는 황당해했어요. 1,5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받아? 재호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계산을 잘못했나 봐. 다음엔 더 잘할게. 다음 달에도 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2천만 원짜리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죠. 순이익 400만 원에 민수 몫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수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한 달 20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시아버지 병원비 150만 원을 내고 나면 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일을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고 180만 원을 받았죠. 낮에는 청소일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적자였어요. 출자금 3천만 원은 이미 다 써버렸고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갔죠. 민수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지영아, 추가로 2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대박건 있어. 아파트 단지 전체 인테리어야. 저는 어이가 없었죠. 무슨 돈으로? 우리 통장에 지금 500만 원밖에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출 받자. 내 명의로 받을게. 안 돼. 더 이상은 못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넌 항상 그래. 항상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슈퍼마켓 알바나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당신 사업에 3천만 원을 다 줬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내 시아버지 병원비 2천만 원 냈어. 우린 부부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집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잔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들어왔죠. 들어와도 말이 없었고 곧바로 잠만 잤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새벽에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있었죠. 저는 야간 알바를 마치고 막 집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민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재혼의 사무실에서 술 먹었어. 우리 망했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죠. 뭐가 망했는데? 회사야. 재호가 돈을 다 날렸어. 도박을 했대. 민수는 푸념처럼 말했어요. 내 3천만 원도 날아갔어. 다 끝났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증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코를 골며 잠들었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사과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재호를 만나러 간다고 했죠. 그날 저녁 민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하지만 민수는 그날 밤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죠. 미안해, 지영아. 나 좀 시간이 필요해.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 있는데? 제가 소리쳤어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재혼의 집에 있어. 여기서 좀 지내다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이틀 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큰 캐리어 가방을 들고요.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민수는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나 못 살겠어. 이렇게 찌질하게는 못 살겠어. 그래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짐을 싸며 말했어요. 재호가 부산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대. 나도 같이 가기로 했어. 거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나는? 제가 물었죠.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도 내 길을 찾아봐.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자꾸 싸우기만 하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천만 원은? 5년 동안 모은 내 돈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다 싸서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시간을 울었는지 2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더군요. 핸드폰을 봤는데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 서명해줘. 위자료 같은 건 못 줘.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7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이혼 서류가 우편으로 왔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였죠.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계속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었죠. 월급 180만 원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시어머니 혼자 계셨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병원비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한참 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알겠다. 너도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이 못나서 그래. 미안하구나.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어요. 제가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았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저는 32살의 이혼녀가 됐죠. 통장에는 1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고 직장은 편의점 야간 알바가 전부였습니다. 빌라 월세도 내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죠.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거의 없었고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그 방에서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오면 축축한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1,000원짜리 껌을 사면서 10,000원을 냈어요. 거스름 돈을 드리려는데 손님이 말했죠. 아, 그냥 가져요. 힘들어 보이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해 보였으면 손님이 저한테 동정하는 걸까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시 시작해야 해. 다음 날부터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싶었죠. 그런데 32살 고졸 이혼녀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2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어느 날 물류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하차 보조일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일하고 월급 220만 원을 준다고 했죠.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은 고됐죠.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트럭에 싣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혔다 폈다 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고 씻고 나면 자정이었죠. 4시간 자고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한 달 월급은 400만 원이었어요. 물류센터에서 220만 원, 편의점에서 180만 원이었죠. 월세 35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50만 원을 쓰고 나면 315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통장에 넣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모으기 시작한 거죠.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고 옷은 사지 않았습니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녔어요. 6개월이 지나자 통장에 1,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3,600만 원이 됐어요. 몸은 파김치가 됐지만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 힘이 났죠. 그 무렵 물류센터에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이름은 강석호였죠. 그는 전에 물류회사를 운영했다가 부도가 나서 일을 배우러 온 거였습니다. 석호 씨는 일을 배우면서 제게 자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성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는 고마워하며 말했죠. 지영 씨는 정말 일을 잘하시네요. 점심시간에 석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물류업계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나도 예전엔 직원 30명 거느리고 회사 운영했지. 근데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연쇄 부도가 났어.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했죠. 석호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뭐 인생이 다 그렇지. 근데 지영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의 배신, 이혼, 그리고 지금의 생활까지요. 석호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나이에 그렇게 당하고도 이렇게 일어서다니. 아직 일어선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제가 말했어요. 석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일어선 거예요. 포기 안 하고 버티는 게 일어서는 거니까. 그날 이후로 석호 씨와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물류업계의 노하우를 많이 알려줬어요. 지영 씨, 물류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에요. 요즘처럼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면 물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석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작은 거래처 하나만 단단히 잡고 시작할 거예요.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작은 거래처 하나. 그렇게 시작하면 될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물류업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창업 자금 필요한 자격증, 운영 방법 같은 걸요. 3개월 후 저는 석호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석호 씨, 우리 같이 작은 물류 회사 차려보는 게 어때요? 석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 3,5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작은 회사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석호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2개월 후 우리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지성물류였어요. 제 이름 지영과 석호 씨 이름을 따서 지었죠. 사무실은 김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1층이었습니다. 자본금은 4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3,500만 원을 내고 석호 씨가 500만 원을 냈죠. 지분은 제가 70%, 석호 씨가 30%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없었어요. 석호 씨가 예전 거래처를 찾아다녔지만 다들 망설였죠. 강 사장님이 부도났던 거 알아요. 믿기 힘들어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겨우 첫 계약을 땄어요.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 대행이었죠. 한 달에 500만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저는 직접 배송을 뛰었습니다. 아침 6시에 집을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어요. 하루에 80건씩 배송했죠. 석호 씨는 사무실에서 관리를 맡았습니다. 3개월 후 계약처가 3곳으로 늘었어요. 한 달 매출이 1,500만 원이 됐죠. 순이익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둘이 나눠 가져도 각자 200만 원씩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계약처가 5곳이 됐습니다. 한 달 매출은 2,500만 원, 순이익은 700만 원이었어요. 저희는 배송기사를 한 명 고용했죠. 제 대학 선배였던 수연 언니였습니다. 수연 언니는 45살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준 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연 언니에게 월급 250만 원을 드렸어요. 1년이 지나자 회사는 안정됐습니다. 계약처가 10곳으로 늘었고 한 달 매출은 5천만 원이 됐어요. 순이익은 1,500만 원이었죠. 배송기사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배송을 뛰지 않고 영업과 관리를 맡았어요. 석호 씨는 운영 총괄을 했죠. 역할 분담이 잘 됐습니다. 2년째 되던 해 큰 거래처를 하나 땄어요.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었죠. 한 달에 3천만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으로 회사는 급성장했어요. 직원을 10명 더 뽑았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 매출이 1억 원을 넘어섰어요. 순이익은 3천만 원이었죠. 제 몫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지하 원룸에서 나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서울 은평구에 24평짜리 전세였죠. 전세금은 2억 원이었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습니다. 새 집은 밝았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고 곰팡이도 없었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회사는 더욱 성장했어요. 한 달 매출이 2억 원을 넘어섰죠. 직원은 30명이 됐고 차량도 15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이사였어요. 그의 석호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영 씨, 제 지분 좀 사주세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싶어요. 저는 놀랐죠. 왜요? 회사가 잘 되고 있잖아요. 석호 씨는 웃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벌었어요.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좀 쉬고 싶어요. 대신 지영 씨가 더 크게 키워주세요.
저는 석호 씨의 지분 30%를 5억 원에 샀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의 단독 대표가 됐어요.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자신감도 생겼죠. 4년째 되던 해 저는 사무실을 강석으로 옮기고 직원을 50명으로 늘렸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어요. 창고 보관 서비스였죠. 인터넷 쇼핑몰에 재고를 보관해주고 필요할 때 배송해주는 거였습니다. 이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한 달 매출이 4억 원을 넘어섰고 순이익은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은평구 아파트 전세를 정리하고 강남 아파트를 샀어요. 34평짜리였고 가격은 12억 원이었죠. 5년째 되던 해 회사는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직원은 80명이 됐고 차량은 40대였어요. 저는 이제 자산이 20억 원이 넘는 사람이 됐죠.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37살의 제 모습이 비쳤어요. 예전처럼 핏기 없고 초췌한 모습은 아니었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6년째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실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기로 한 거죠. 강서구에 있던 사무실을 정리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새 사무실은 200평이었어요. 직원 휴게실도 만들고 샤워실도 설치했죠. 배송 기사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지성물류에서 JS 로지스틱스로 바꿨어요. 그해 또 하나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은 거예요. 5년 계약에 연매출 30억 원 규모였죠. 이 계약으로 회사는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습니다. 저는 직원을 120명으로 늘렸어요. 차량도 70대가 됐고 물류 창고도 2곳으로 늘렸죠. 한 곳은 김포에, 다른 한 곳은 용인에 있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연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순이익은 30억 원이었죠. 저는 본사를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여의도로 옮겼습니다. 빌딩 한 층 전체를 사무실로 썼어요. 제 개인 자산도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아파트 외에도 투자용 부동산을 몇 채 사놨어요. 고급 외제차도 한 대 샀죠.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회가 있었어요. 10년 만에 가는 동창회였죠. 친구들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영아, 너 완전 달라졌다. 대박 났구나. 운이 좋았어.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친구들은 제 명함을 받아들며 감탄했죠. JS 로지스틱스 대표이사라니. 정말 대단하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차를 몰고 있었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지영아, 나야. 민수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로 전화했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나 좀 도와줘.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왜 나한테 전화한 건데? 10년 만에? 다른 사람이 없어. 제발 날 좀 만나줘. 30분만. 그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로 와. 다음 날 카페에 갔습니다. 고급 카페였고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10분 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레스토랑에서 봤을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옷은 더러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민수는 물을 시켰어요. 할 말이 뭐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지영아, 나 폐암이야. 말기래.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려던 손이었죠. 뭐라고?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푹 꺼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사기래. 이미 다른 곳으로도 전이됐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치료비 좀 도와줘. 제발. 항암 치료만이라도 받고 싶어. 손을 떨며 말했죠.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일용직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폐암이래.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전에 날 버리고 떠날 때 생각나?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3천만 원 들고 사라졌잖아. 내가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그 돈으로 부산 가서 뭐 했어? 잘 살았어? 민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재호랑 또 사업했어. 또 망했어. 그 다음엔 혼자 치킨집 했는데 그것도 망했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결국 일용직 노동자가 됐어. 수진이는? 제가 물었어요. 수진, 그가 바람 피운 그 여자요.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년 만에 헤어졌어. 돈 없으니까 떠나더라고. 그럼 가족은? 연락할 사람은? 저는 계속 물었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도 연락 끊었어. 부모님은? 2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정말로 폐암 사기라고 적혀 있었죠. 지영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성공한 거 들었어. 회사 대표까지 됐다며. 누구한테 들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했죠. 동창회 소식 들었어. 너 잘 됐다고 다들 얘기하더라. 찾아보니까 정말 큰 회사 차린 거더라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돈 있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항암 치료하려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6개월이면 3천만 원. 3천만 원. 10년 전 그가 가져간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재밌네. 10년 전에 내가 가져간 돈이랑 똑같은 금액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민수의 눈이 빛났죠. 하지만 저는 수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영아. 제발. 10년 전에 넌 날 버렸어. 아무 미련 없이 떠났지. 이혼 서류 보내면서 위자료도 못 준다고 했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난 지하 원룸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울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계속 사과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넌 선택했어. 나를 버리고 내 길을 갔잖아.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 지영아, 제발.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았죠. 저는 뿌리쳤습니다. 나. 카페 직원들이 보잖아. 밖으로 나왔어요.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뒤에서 민수가 쫓아왔습니다. 지영아, 제발 날 좀 살려줘. 난 죽고 싶지 않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님이 문을 닫아주었죠. 차가 출발하는데 창밖으로 민수가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을 돌렸어요. 그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애원하는 목소리.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는 선택했어. 나를 버리고 떠난 건 그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석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가끔 안부를 묻곤 했어요. 지영 씨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석호 씨는요? 제가 대답했죠. 석호 씨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야 뭐 매일 등산 다니고 좋지. 그나저나 회사는 잘 되고 있어? 네, 작년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석호 씨는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죠. 역시 지영 씨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아봤어.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라고. 전화를 끊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로 답했죠. 이사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었어요. 대형 물류회사와의 합병 논의였죠. 성공하면 회사는 연매출 150억 원 규모로 커질 거였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상대방 대표는 저를 높이 평가했죠. 지영 사장님의 경영 철학이 마음에 듭니다. 이번 합병은 양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제 회사는 직원 200명, 차량 150대를 보유한 중견 물류기업이 됐어요. 개인 자산도 80억 원을 넘어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여의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상대방 대표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샹들리에가 화려하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수였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거였죠. 지영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옆에 있던 이사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경비 불러요. 제가 이사님에게 말했어요. 이사님이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난 내 남편이었어. 7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시끄러워. 그만 가. 지영아, 제발. 난 죽어가고 있어. 6개월밖에 못 산대. 제발 날 좀 살려줘. 민수는 울면서 애원했죠. 저는 그의 팔을 잡아 끌어 건물 옆 골목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내가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영아, 우리 7년을 함께 산 거 생각해서라도. 그 7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병원비 냈고 내 사업 자금 댔고 온갖 허드렛일 다 하면서 돈 모았어. 근데 넌 뭐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바람 피우고 사업 망치고 날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게 내가 한 일이야.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지영아, 난 정말 죽고 싶지 않아.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지만 못 도와줘. 이미 기회는 줬어. 10년 전에. 지영아. 민수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민수가 보였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새로운 계약들이 들어왔고 직원도 늘었죠. 8년째 되던 해 연매출이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려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열어봤어요. 지영 씨, 저는 강민수 씨의 친구 김재호입니다. 민수가 어제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민수가 죽었다.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장례식장에 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지 않았어요. 10년 전 그가 저를 버렸듯이 저도 그를 보내기로 했죠. 한 달 후 우편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민수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한마디만 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 전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난 비겁한 놈이었어.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야 했는데 도망쳤지.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부산 가서 잘 살았냐고 물어봤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매일 밤 내 생각을 했어. 내가 버린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행복할까?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 내가 버린 사람이 혼자 힘으로 그렇게 성공했다니.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행복하게 살아줘.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도 하고.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했어. 편지를 읽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고 벚꽃이 피어 있었죠. 새로운 계절이 왔지만 민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지금 저는 39살입니다. JS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이고 자산은 100억 원이 넘어요.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고 강남에 집이 있죠.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민수를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그랬다면 그가 조금 더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그는 선택했어. 나를 버리고 떠난 건 그였어. 나는 그저 그 선택의 결과를 보여준 것뿐이야. 오늘도 회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이에요. 연매출 50억 원짜리 대형 계약이죠. 저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서 있었죠. 10년 전 지하 원룸에서 울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도 살아갑니다. 혼자지만 강하게요. 버림받았지만 일어섰어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